사실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우리나라 조폭의 계보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대체로 한 1기부터 한 4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출연하는 이후부터 해방 직후 시기까지 요걸 대개 이제 1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기, 흔히 이제 정치깡패 시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 정치가 굉장히 혼란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이용당하고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우리가 이제 정치깡패 시대 이렇게들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 주목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두한이 정계로 나와버리니까 이른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정재입니다. 이정재는 교과서에도 나올 그런 인물입니다. 야단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 테러 이런 거를 지시하거나 배후 조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재라고 하고요. 원래 이제 이정재는 그 당시 명문고등학교 휘문고교 출신의 엘리트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동대문 시장에서 광목 장사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김두한 눈에 띄어서 김두한 부하로 주먹 세계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김두한이 추천을 해가지고 경찰에 특채가 되어서 경찰로로 또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동대문 상인조합이라는 것을 만들고서 조직을 나름대로 이제 키워 나갔습니다. 이정재가 이끌던 동대문 사단은 정치 권력에 이제 비호를 받아서 이른바 오늘날과 가장 가까운 의미의 조직 폭력배로 발전을 합니다. 이정재는 자기 고향 후배로 곽영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곽영주는 경무대의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이 곽영주가 이승만 대통령 눈에 띄어가지고 이승만 경호를 담당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비호도 받고 굉장히 권력이 큰 그런 인물인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곽영주가 고향 선배인 이정재를 이승만한테 소개시켜서 뭐 양아들까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곽영주 비호를 받고 대통령의 뒷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권력이 이제 막강해진 거죠. 정계까지 월권을 행사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정치 테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잘 나가니까 욕심이 나니까 뭐 조금 더 출세를 해보겠다 싶어서 이천에서 민의원 출마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자유당 2인자 이기붕이 이정재를 밀어내고 내가 여기서 나가겠다 이렇게 지역구를 빼앗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정재로서는 자기가 공도 들여놓고 고향인데 뺏기고 나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기붕하고 좀 마찰도 빚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그때부터는 슬슬 이제 권력에서 좀 멀어지는 과정을 밟습니다. 5.16이 일어난 이후에 정부가 이 조직폭력배들을 사회악이라고 규정짓고 나서 대부분의 조직폭력배들을 이제 구속시키거나 유명한 국토건설단에 끌고 가서 정신 개조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당시 이제 5.16 주체 세력들이 할 수 있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권의 정통성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민생 수습책 일환으로 조폭 소탕에 나서서 제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 본보기로 이정재 등 이제 정치 깡패를 이른바 조리돌림이라는 걸 해가지고 시가행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시가행진을 어떻게 했느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볼 수 있는데 목에 이름을 든 팻말을 이렇게 차고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이제 거리를 행진시키면서 시민들이 이제 구경을 할 수 있게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힌 조직폭력배들은 당시에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정재는 마침내 이제 사형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정재는 나한테 죄가 있다면은 어머니한테서 기운을 세게 태어난 것 이것밖에 없다.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부패한 정치 하수인으로 나를 유인한 것 뿐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정치깡패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해서 조폭이 없어졌느냐? 역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치깡패 시대가 저물고 이른바 이제 3기 전국구 조폭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른바 낭만파 시대는 무기를 쓰면은 비겁하다, 1대1로 주먹 갖고 싸운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전통이었는데 무너진 게 바로 전국구 조폭 시대 이때라고 할 수 있죠.
조직폭력배들이 집단 싸움을 하면서 흔히 연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시미 칼,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같은 거 이제 무기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명동패에는 행동대장 출신인 신상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은 신상현인데 원래 이제 상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 의해서 통일된 조직 이런 게 형성이 일시적으로 됐습니다. 이제 신상사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무고동 유흥가를 중심으로 범호남파라는 세력이 급속하게 세력을 키우게 되니까 신상사파하고 범호남파가 부딪히게 되죠. 이른바 영역싸움, 나발이 싸움이죠. 그러다가 1975년에 신상사파가 명동에 있는 사보이 호텔에서 자기들끼리 신년회를 열면서 멋있게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이 범호남파가 이 신상사파를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후발주자인 범호남파가 이 신상사파를 무너뜨리고 조직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범호남파의 행동대장 중에 한 명인 조양은이라는 친구가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범호남파도 원래 실질적인 보스는 오종철인데요. 이 오종철이 조양은이 말고 또 다른 행동대장이던 김태촌에 의해서 이제 칼로 난자를 당하는 이런 내부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조양은이의 양은이파, 김태촌의 서방파, 이동재의 오비파, 이른바 3대 패밀리라는 게 형성됩니다. 그 외에도 영화 친구의 소재로 유명한 부산의 이제 칠성파라든지 예전의 이제 옥태파, 주요 도시별로 여러 조직 폭력배들이 활약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보이호텔 사건이라든지 오종철 난자 사건, 부하가 위에 있는 두목을 제끼고 이런 이제 하극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나름대로 이제 주목계에도 위계 질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급격히 무너지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1980년에 이른바 신군부가 등장하죠. 요즘 이제 서울에 보면 영화가 대히트를 치기도 하던데요. 이 신군부가 등장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사회악 청산 특별 조치라는 것을 내립니다. 5.16 일어나고 나서 정치 깡패를 대거 소탕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신군부 등장 이래 조직폭력배 소탕 작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많은 조폭들이 이른바 삼청교육대로 보내져서 한동안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사회가 좀 어수선했죠. 이 새로 개발된 강남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본격화된 시기가 바로 이제 이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좀 어수선한 틈을 타서 김태촌이 만드는 신우회, 이강한의 파랑 신우회, 전국 연합체인 일송회 이런 이제 전국 구매의 조폭 단체들이 이제 일제히 발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서울목포파, 이른바 만보파 간에 시비가 붙어서 만보파 조직원 4명이 살해당하는 서진 룸사롱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이어 터졌고요. 그러자 이제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죠. 11.3 특별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조직들이 일망타진되고 조폭들이 다 이제 구속되는 조직폭력배라는 용어도 사실은 이때 탄생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것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배경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과거에는 여당이 다수당이 되고 야당이 소수당이 되는 게 이제 당연한 구도였는데요. 19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2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사에서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게 이제 폭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권의 이제 위기가 계속 이제 닥치게 됩니다. 당시 정권으로서는 나름대로 분위기를 반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런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요. 자, 그렇지만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잔존 세력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남아있는 세력들이 지하로 이제 숨어들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요. 이 조직폭력배들은 직접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채무 해결사 노릇을 하고 심지어는 슬롯머신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기업가형 조폭이 됩니다. 또 일부는 과거에 이제 축적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나름대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을 한 각종 이권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 버젓하게 뭐 건설업, 부동산업 이런 데 이제 진출해가지고 뭐 무슨 단체 회장이니 이런 그럴듯한 감투를 쓰기도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이제 좀 노는 물이 달라진 거죠. 나름대로 직업도 그럴듯하고 돈도 있으니까 정관계 유력 인사들하고 친분도 맺고요. 권력과 유착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하고 이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조폭들이 이렇게 이제 기업하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건 사업이 많았죠. 여기에 이제 조폭이 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화 내부자 같은 데 보면은 조폭이 여러 가지 이용 가치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조직도 있고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데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건 사업에 개입해서 탈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변단체 주변에서 얼쩡거리기도 하고요. 현재도 이런 조폭들은 고리사채, 성인오락, 건설 현장, 경매 참여 이런 이제 고전적 수법도 여전히 이제 쓰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기업 합병에 이제 관여를 하거나 최근에 이제 유망한 벤처 기업이 있으면 여기에 자금을 대주었다가 아예 이제 사장을 협박해서 회사를 빼앗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양태를 벌이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폭 세계도 세대 변화가 이제 결국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의 흔히 말하는 MZ 조폭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이제 MZ 세대 조폭들은 도박 사이트, 불법 대부업, 주식 리딩방, 대포차,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과거처럼 이제 지역에서 나발이 다툼을 하기보다는 이해관계만 맞으면은 경쟁 조직하고도 이합집산하는 나름대로의 유연성 이런 것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국의 여러 조폭이 이제 연대를 하는 광역화하는 그런 특징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재밌는 거는 조폭 중개소 같은 이런 게 있어서요. 사람이 필요하면은 모집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창구도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조폭 계보를 막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회합하는 사진을 개인 SNS 등에 올려가지고 팔로우도 확보하고 조직원을 포섭하는 등 좀 다른 모습이죠. 옛날 조폭들하고는. 옛날엔 조폭들이 사진 찍히는 거 뭐 이런 걸 굉장히 피했는데 최근에는 미디어 노출도 꺼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몇 년생 모임, 몇 년생 조폭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요, 명품 옷이라든지 현금 다발 이런 걸 이제 자랑하는 게시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폭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조폭은 뭐 조폭일 뿐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의 조폭을 잘 들여다보면은 조폭은 뭐 우정도 없고요, 의리도 없고 로맨스도 없고, 이 잡히면은 오히려 범행도 잘 자백하고 이게 이제 조폭의 세계입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 칠성파가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당시 이제 이 칠성파의 보스였던 이강한이 야쿠자하고 의형제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야쿠자가 이 의형제를 맺은 축하금으로 11억엔 상당히 큰 돈이죠. 11은행을 이제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나눠줄 거냐, 독식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겨서 갈라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를 봐서도 조폭색이라는 게 허상이 불과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조폭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이 헤쳐지고요. 또 사회 질서 자체가 이제 교란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범죄 조직은 야쿠자, 사마페, 마피아, 남미의 마약 카르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내 조폭들이 이처럼 이제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사법당국에서 끈질기게 이 조폭 속탕을 위해서 노력한 덕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규모의 범죄 단체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봅니다. 이 조직폭력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 파급 영향이 있다는 걸 국민 모두가 잘 인식을 하고 경계심은 계속 가져야 할 겁니다.